반도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대만하고 되게 비슷해져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수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 TSMC나 폭스콘과 같은 일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합류하지 못한 많은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주문자 제조 생산의 하청 기지로 전락을 했고 이러한 기업들 산업의 특징은 가격 경쟁력이고 인건비고 그렇다 보니까는 대만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업들이 올려주지 않거나 못하고 이 정도로 대만 경제가 좋고 잘 나가고 있지만 막상 대만에 가보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 주요국 대비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못 찾는다. 자꾸 해외로 떠난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는 자유로운가? 우리가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면 과연 대만과 많이 다를 거냐? 자, 앞서 1부에서는 미국과 한국 경제의 큰 흐름 그리고 2026년을 향한 성장의 전망을 살펴봤는데 2부에서는 시선을 조금 더 글로벌 금융시장 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거론하면서 사실은 이 총량지표를 포함한 또 금융시장 지표 같은 것들이 되게 나쁘지 않다라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지표 한 가지 인덱스가 꽤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환율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가 굉장히 고강도의 시장 개입과 워닝을 주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 안정감을 찾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게 여전히 1,400원대 중반 레벨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한국 경제 올해 어쩌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장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지난해 내내 뜨거운 감자였고 예.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뭐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마음 편하게 연말 연초를 좀 지내고 있는 편인데 네. 왜냐하면 뭐 이런 언론이나 뭐 이런 출연을 통해서 저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 떨어질 것 같다. 높은 수준일 것 같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도 지난해 여름부터 제가 NH 금융지주로 오고 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제 뷰를 뭐 회장님이나 이렇게 한 2번 정도 공유를 드릴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뭐 연말을 좀 마음 편하게 지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상황이 저는 사실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드렸던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이런 겁니다. 논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 기억에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억울해하신다. 속상해하신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데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그 이유로 자꾸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너무 사서 사고 그렇다.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우리 탓을 하느냐.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한국은행 왜 금리 낮췄냐. 네. 왜 돈 풀었냐. 미국보다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M2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원화 가치가 유지가 되냐. 근데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답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억울해 하실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대미 또는 해외 국민연금까지도 포함을 해서 사실은 가장 큰 손인데 해외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를 늘린 게 지난해 지지난해 일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늘려왔죠. 10년 이상 된 일입니다.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죠. 이 정도 나쁜 경제 게 규모에서 아니라 해외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뭐 잘하셨죠. 잘한 거죠. 코로나 기간에 서학개미 열풍 불었던 이유도 그렇게 해서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돈 많이 버셨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 별 얘기 없다가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이야기가 부각된다. 우리 탓하는 것 같고, 저는 속상해하시고 억울해하실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는 입장을 또 놓고 보면 이런 거죠. 그럼 한은은 왜 돈 푼 거야? 왜 금리 낮춰서 돈을 풀리게 만들었어? 물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전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23년 연말에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가까이까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물론 탄핵이 있긴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 근데 25년 뚜껑을 열고 보니 GDP 통계를 집계하시는 기관이 한은 아니십니까? 어느 누구보다 먼저 통계를 보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네. 생각이랑 다르네. 한국 경제 너무 부진하네. 특히 25년 상반기에 저는 당황하셨을 걸로 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억들을 더듬어 보시면 탄핵 이후에 다음번 대선이 있기 전까지 25년 상반기는 경제 성장률이 매우 부진하게 나오는, 와 이러다가 진짜 0점 몇 프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 정부가 기능이 거의 정지가 돼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또는 추경을 할 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럼 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늦긴 했지만 한은이 이런 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비판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다. 집값도 서울 중심으로 오른다. 미국보다 금리는 2%포인트 가까이 낮다. 환율도 올라가고 있다. 관세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비판들을 많이 하시지만 만약에 25년 상반기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1% 가까이 나올까요?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전망은 맞질 않았으나 상황 대처는 적절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어쩔 수 없었다. 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양비론이네. 양비론이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다른 겁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원화 가치가 낮은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물론 관세 협상이 문서화가 빨리 안 되고 트럼프는 선불이야 자꾸 이런 이야기하고 이루어진 관세 협상도 사실은 그 본질을 놓고 보면 1년에 200억 달러 상한이 걸리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1년에 30조 원 가까운 돈을 미국에 보내야 되는 걸로 귀결이 된 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변수들 또는 그 당시의 이벤트들을 걷어내고 나면 본질적인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왜 원화 가치가 회복이 안 되고 자꾸 떨어지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왜 미국 주식에 그렇게 투자들을 하셨습니까? 한국 주식이 별로 같아 보이셨던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한국 주식은 별로 같아 보입니까?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도 없어 보여. 앞으로 성장률은 한국 경제 성장률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대.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도 낮을 것 같아. 이런 경제 상황에서 한은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도 못 올릴 것 같아. 금리도 낮을 것 같아. 예금해도 이자도 못 받을 것 같아. 이래서 나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실제로 높이기가 어렵죠. 그럼 이건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나요? 외환 시장에서 환율은 어떤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떨 때 어느 나라 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을 것 같아. 그 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것 같아. 그 나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 적어도 그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일 것 같아. 그러면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투자를 하시려면 외환시장에서 환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시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럼 반대편에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이상한가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환율은 두 나라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 환율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뭐가 근본 원인입니까? 우리 경제 성장세의 동력입니다. 한국 경제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아. 투자 수익률이 낮을 것 같아. 하느니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아. 계속 낮춰야 될 것 같아. 제로 금리를 향해 가는 것 같아. 제로 성장률을 향해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뭐 서학개미 때문이건 한국은행 때문이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경제 성장세인 겁니다. 이것이 펀더멘털한 원인이다. 그러면 뭐 지난해 논란이 있었지만 지나갔죠. 앞으로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 한국 경제 성장세는? 그럼 이런 질문들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2%로 높아지신다면서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환율도 안정돼야 되는 환율도 거 아니에요? 안정되고 그럼 원화 가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국만 보십니까?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한국만 투자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볼까요? 이런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IMF 수치 기준으로 말씀드려 네.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IMF의 경제 전망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경제 전망입니다. 올해 1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 10월 IMF 전망 기준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 후반입니다.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역시 2배 가까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정 연도의 성장률이 어느 만큼 높아졌나 이 정도면 충분한가를 보기 위해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나라의 평시의 경제 성장률은 얼마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IMF가 전망하는 수치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한국 경제 성장률. 네. 왜 코로나 이전이냐? 코로나 때에는 코로나 첫 해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였다가 그 다음에부터 큰 폭의 기저효과에 따른 큰 폭의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효과를 좀 걷어내기 위해서 2000년 초반부터 2019년까지 19년까지. 예, 네. 10년 동안 한국 경제의 평균 경제 성장률 대비 올해 만약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후반이다. 또는 2% 가깝다. 2% 잡고요. 예.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요. 예전 평균 대비 1% 중반, 1.5 내지 1.8% 포인트 정도 더 낮은 수준. 낮아요. 이게 거의 반토막 난다는 얘기네. 많이 낮은 건가? 세계 경제 평균이요. 한 0.6%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거고요. 미국이 한 마이너스 0.5%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거고요. 네.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국이 포함된 신흥국 평균이 한 마이너스 1% 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한국이 만약에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이면은 한 마이너스 1% 후반, 뭐 2% 가까이 높아져도 한 1.5, 마이너스 1.5% 포인트 정도 낮은 거다. 한마디로 많은 다른 주요국 세계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낙폭이 제일 크네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대비 26년에 성장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럼 이런 숫자를 저만 확인하겠습니까? 다른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저는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지? 원화를 우리가 계속 사야 되나?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가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는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주체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원화 가치가 회복이 안 되나? 왜 원달러 환율 수준이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도 1,300원대로 안 떨어지나?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냐? 저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보면 그래요. 뭐 전 세계가 전보다는 훨씬 저성장이라고 하는데 그 저성장의 속도가 기울기가 한국이 주요 경제국, 예를 들면 미국, 중국 혹은 신흥국 일부를 포함하더라도 가장 낙차가 크다 이런 얘기고 그것이 지금 환율의 레벨을 보고 있는 그 레벨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다. 그러려면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 주체인 국민들이 다 이 추세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를 점증시키는 노력을 어떻게든 해야지. 여기서 사실 지금은 개인들이 무슨 지금 동력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그런 측면에서 환을 안정시키려면 물론 단기적인 처방도 하긴 해야 됩니다. 뭐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법은 역시 성장률의 반등을 어느 만큼 이어갈 것인가가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세적인 성장세의 제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경제의 스타일을 좀 논할 때 좀 독특하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마는 반도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어떤 강연과 인터뷰를 보니까 소장님께서 대만하고 되게 비슷해져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한국 경제를 이야기를 할 때 뭐 성장세건, 인구건 구조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움직임이건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고 일본이 전철을 밟았던 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네. 오랫동안 많이 있었던 걸 알고들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최근에 대만과의 공통점에 도리어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예상들 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쏠림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보다 더 좋다? 어떻게 대만하고 우리를 비교하냐? 대만이 더 낫지. 또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어디 대만같이 조그만 나라와 비교를 하냐. 대만 사람 들으면 깜짝 놀랄 네,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있고 한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나라인데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특징들은 이런 겁니다. 대만의 국가와 경제를 지켜주는 게 반도체라고 하죠. 실리콘 방패 쉴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6년 한국 경제를 제가 말씀드려온 이런 양극화 또는 초양극화 관련해서 어떠십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국 경제가 계속 간다. 뭐 다른 쪽들이 부진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쪽들보다 더 잘해서일 수도 있고 GDP 또는 투자 또는 수출 기업의 이익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수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 그럼 우리는 일본과 비슷해지나요? 대만과 비슷해지나요? 저는 대만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압도적이죠. 이런 겁니다. TSMC 단일 기업이 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 정도 됩니다. 이것도 꽤 몇 년 전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가 사실은 뭐 잘 안 보여서. 그리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일 기업인데 10%대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우리랑 꽤 비슷한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반도체 업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통계 기준으로 19%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대만은요. TSMC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반도체 업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우리 2배가 높네요.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냐? 여기에는 TSMC의 기여도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폭스콘이라고 한다면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기업으로 아직도 기업을 많이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이 폭스콘의 매출이나 이익 비중을 보면 최근에 이게 바뀌었는데요. AI, 네트워크, 서버나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부문의 매출이나 이익 비중이 스마트폰 쪽의 사업부 매출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네. 변신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전체 대만 GDP 또는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단일 업종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TSMC 단일 기업이 대만 전체 주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근데 이게 왜 더 드라마틱하냐면
두 번째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대만 전체 주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TSMC에 쏠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기업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주식시장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만 주택가격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고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대우도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대만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을 때 TSMC에 들어갈 때와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업종에 들어갈 때 임금 격차가 거의 한 3배가 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대만 안에서 받게 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직주 근접을 희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죠. 또 TSMC가 어쨌든 수출을 많이 하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다 보니 그 돈이 대만 안에 많이 풀리죠. 그럼 이게 또 무슨 효과를 내냐면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양극화 더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한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수가 있다. 그 특히 청년층이 그렇다. 그러면 이 청년층이 어떻게 될까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례 없는 초저출산 국가라고 부릅니다만 대만의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아이를 잘 낳지 않죠. 그리고 집을 못 사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TSMC나 폭스콘 같은 기업들은 급여 수준을 올려주면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집도 못 사고 다른 업종에 가면 소득도 낮고 실제로 대만 청년들의 평균 월 소득이 한국 청년층 물론 한국 청년층들에게는 높은 수준이 아니겠지만 대만 청년층의 평균적인 급여 수준이 한국 청년층의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뭐 일본으로도 가고 사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죠.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인재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는 겁니다. 이건 남유럽 국가들의 이 유럽 재정위기 때 이미 드라마틱하게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 나라 경제가 희망이 없어 보이면 뭐 의사라던가 또는 뭐 교수라던가 이런 고급 두뇌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먼저 떠납니다. 이게 사실은 대만의 아주 심각한 이슈예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쭉 설명드린 우리의 초양극화 현상과 앞서 말씀드린 대만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어쩌면 대만은 더 앞쪽에 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국가인데 한국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왔고 중국은 중소기업 위주였다는데 맞습니다. 아직도 중소기업 많아요. 근데 이게 도리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TSMC나 폭스콘과 같은 일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합류하지 못한 많은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자체 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문자 제조 생산의 하청 기지로 전락을 했고 이러한 기업들 산업의 특징은 가격 경쟁력이고 인건비고 그렇다 보니까는 대만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업들이 올려주지 않거나 못하고 이것이 대만의 GDP가 25년 기준으로 48,000달러대 한국이 47,000달러대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역전했습니다. 아마 26년에는 4만 달러대까지 올라갈 걸로 봅니다. 25년 대만 경제 성장률 7%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1%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대만 경제가 좋고 잘 나가고 있지만 막상 대만에 가보면 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대만 경제 안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 주요국 대비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못 찾는다. 자꾸 해외로 떠난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는 자유로운가? 우리가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면 과연 대만과 많이 다를 거냐?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대만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어쩌면 대만이 양극화와
또 착실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시사를 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만을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만 경제라는 측면에서 우리보다는 조금 규모는 작으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가고 있는 궤적이 우리가 그 대만을 따라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좀 대만의 경제를 잘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올해 이제 사실 한 열흘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꼭 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조심 하시거나 아니면 과감한 용기를 내실 때 필요한 뭔가가 있으면 한번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낙관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들리십니까? 뭐 희망을 드리는 것 같나요? 아니면 걱정을 더 키워드리는 것 같습니까? 비슷한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꽤 오랫동안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최근처럼 이렇게 엇갈렸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정부가 좀 새롭게 잘해보자. 그래서 25년보다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뒷다리 발목 잡는 것 같은 비관론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반응도 제가 사실은 듣고요.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 그리고 문제 인식이 있으면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건지 또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빙빙 둘러서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 같으냐. 답답하다. 눈치 보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말씀드려 온 게 이번 정부 때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 훨씬 더 강했죠.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비관론만 말씀을 드린 것도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깝게는 제 기억에 의장님께서 24년 8월 여름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맞아요. 제가 기존에 하던 미국 경제 뷰를 그대로 나와서 얘기해줘도 금융시장 참가자분들이 도리 안심하실 것 같다라고 연락 주셔서 제가 나와서 지표가 그렇게 나왔고 이런 뉴스들이 있지만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걸로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비관론입니까? 예. 더 멀게 코로나 첫 해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나올 거라고 다른 기관들과 달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성장률이 많이 틀렸던 많은 전망기관들이 2021년 한국 경제 성장률 많이들 비관적으로 보고 계실 때 저희가 유일하게 4%대까지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4.1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비관적인 뷰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들 해석하시는 경향이 지금처럼 강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어떤 지표, 어떤 뉴스를 해석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숫자,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려온 숫자, 데이터, 팩트, 뉴스 있는 그대로, 본질, 펀더멘털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건 싫어. 이게 바람직해. 저건 나빠. 이런 어떤 가치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저는 잘못된 해석을 내리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 거를 해석하실 때 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빼고 덜 반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비판만 하지 대안은 없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정책 당국자나 입안자는 아니니까. 그래도 사실 대표님께서는 제가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방향이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선 출연 때에도 한 1년 전쯤 같은데 우리나라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이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이미 옮겨간 것 같다.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한은의 정책금리와 시중금리가 따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계대출 규제책이 강하게 나오면 한은의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돈이 안 풀리거나 또는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밀 유도탄과 같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돈을 공급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재정 정책에 앞서 말씀드린 장점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쓰는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SOC 투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앞으로 세상이 AI, 반도체 이런 쪽인 것 같으니 전력, 물 이런 쪽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반도체에 있어서 대만은 넘볼 수 없는 강자처럼 보이죠. 근데 그쪽 리포트나 자료나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뭐 미국이 대만 보고 설비나 장비나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 안으로 옮겨오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200조 원 넘는 투자를 미국에 한다. 생산을 미국에 뺏길지도 모른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 지진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건 어차피 제 전망의 능력을 넘어가는 것 같으니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네. 하지만 경제적인 요인들 실리콘 쉴드라고 부르는 대만 반도체의 전망에 있어서 어떤 것이 리스크 요인이고 병목이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느냐.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한국 정부가 재정 지출에 있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재정 지출 영역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전력과 물입니다. 26년부터 28년에 걸쳐서 대만 반도체 업계는 전력 부분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만이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이 따라와주고 있지 못했고 대만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 지금 원전 정책을 다시 뒤집었죠. 그래서 다시 한다. 계속 쓴다라고 하고 있지만 28년까지 전력난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요만한 크기의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4,0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도 지금 물 부족이 심각한 현상인데 여기에는 대만의 지리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화산섬이다 보니 땅이 물기를 머금지 못한다. 또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험난한 산악 지역이다 보니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 아닙니까? 근데 비가 내리자마자 강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 버린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유발된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용수 부족 문제.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앞선 출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기 대응 측면에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전력이나 물 부분에서 대만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프라 강점을 가지도록 우리의 재정 지출을 이쪽에 집중해서 이쪽에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데이터 센터든 뭐든 한국 안에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프라, SOC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대만의 약점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정책 당국이 선택할 수도 있는 정책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이상은 사실은 사실 정책하는 분들의 영역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그냥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네.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 한 개인의 머릿속을 예측하는 것만큼 어렵고 많이 틀리는 게 없어서 한 2, 3년 전부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예상하는 거는 의미 없어 보인다. 하느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24년 연말에. 한국 경제 성장률 1.9%로 전망하면서 그 전망의 가정과 전제가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관세 전쟁이 26년 1분기부터
주요국들에 대해서 낮은 정도의 마일드한 관세 전쟁을 벌일 거다. 지금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패널 들고 백악관 앞마당에 나와서 주요국들한테 관세 전쟁 벌릴 거다라고 하면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선언했던 게 25년 4월 초입니다.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섣부르게 전망하고 예측하고 그러한 가정과 전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럼 대응의 초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가장 좋은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촘촘하게 짜놓는 그런 시나리오 플랜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나마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런 트럼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어 보이는데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건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금리,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이런 거다. 그래서 지난해 봄에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리버레이션 데이 직후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크게 오를지 몰라. 미국의 재정 지출이 줄지 않을 것 같대.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리버레이션 데이 때 발표했던 많은 나라들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예상하는 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경제 변수 같아 보이니 차라리 매크로 경제 변수를 꼼꼼하게 보시라 이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트럼프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려면 캠페인이 중요한데 얼마나 캠페인하기 좋습니까?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 역사적인 해야.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을 하면 올해 있을 중간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있죠. 백악관에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캠페인을 하기 위한 그 태스크포스의 팀장이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게 백악관만의 움직임이냐? 아닙니다.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벌써 40년째 매년 11월이 되면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 같은 트렌드 또는 키워드 10가지를 꼽는데 네. 지난해 11월 초에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월드 어헤드 2016 10가지 꼽았던 올해 10가지 경제 키워드 중에 1위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트럼프는 애국심, 자국중심주의를 고취시키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돌발적으로 보이는 저런 것까지 해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을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다. 이러한 부분을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을 예상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팁을 주시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월드 어헤드 2026 그런 정도로 미국 건국 250주년에 마침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트럼프는 뭔가 반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금융시장의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실행을 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그 신과대화 순서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를 또 봐가면서 또 변곡점이다 싶을 때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